배추가 자라나자 정부가 움직였다. 단 하나의 마을을 위해 국영방송이 긴급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현지는 취재진으로 넘쳐났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던 아프리카의 외딴 곳, 탄자니아의 작은 마을. 그곳에 살던 한 청년이 한국에서 돌아온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트랙터도 전기도 없는 마을에서 단 한 포기의 배추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마을을 한국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다. 대체 한국은 그 청년에게 무엇을 가르쳤던 것일까? 지금부터 전례 없던 기적의 시작을 목격하시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 제 이름은 자이르 물리입니다. 나이는 28세입니다. 자이르라는 이름에는 진리를 관철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지금은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다르에스살람 대학교에서 농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할 당시만 해도 저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혹독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32%. 저는 그 숫자를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농업부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민간 농업 기업에도 지원했지만 경험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국제기구의 인턴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학 같은 걸 전공해서 뭐가 되겠어? 친구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도시에서 반년 동안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제자리를 잃고 고향인 코롱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 마을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탄자니아 북부는 건조지대로 연간 강수량이 4부 50mm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2헥타르의 밭은 염해로 하얗게 변해 작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땅에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고 여동생은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대학 나왔다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도시에서 실패하고 농사나 지으러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런 말에도 저는 이를 악물고 도전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토마토를 심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았고 옥수수를 심어도 물 부족으로 말라 죽었으며 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관가에 시설도 없고 전기도 불안정해 펌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사람을 버리는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별들은 너무나도 밝아서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탄자니아 인구의 65%가 농업에 의존하며 살아가는데 농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룬다. 그것이 제 신조였지만 씨앗조차 싹 트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 숲을 가꿀 수 있단 말입니까? 실패가 거듭되는 가운데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로 위가 아파 마을 보건소에 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게시판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OITA 농업 연수 프로그램 연수생 모집 한국어, 영어, 스와힐리어로 쓰인 모집 공고였습니다. KOITA 한국국제협력단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농업기술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샴, 한국에서 3개월간 연수,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KOICA는 한국의 국제협력기관으로 매년 개발도상국에서 1,000명이 넘는 연수생을 받고 있으며 탄자니아에서도 600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을 배운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냐? 삼성과 현대의 나라잖느냐? 그런 도시국가에서 농업 같은 걸 배울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전자제품과 과학기술의 나라였습니다. 농업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서 잘 해낼 수 있겠니?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담은 소논문을 쓰는데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귀국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두 영어로 써야 해서 고생했습니다. 여동생 파티가 도와주었습니다. 오빠, 정말 갈 거야? 아빠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한국에서 농업을 배우다니, 그게 가능할까? 갈 거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도 농사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녀석이 작물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서 이제는 외국 가서 농업을 배우겠다고? 웃기지 마라. 그런 말을 등 뒤로 한 채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르에스살람에서 면접이 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유일하게 가진 정장을 입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것입니다. 면접관은 한국인과 탄자니아인 두 명이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농업을 배우고 싶습니까? 한국인 면접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전자기기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토록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근간에 농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국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함께요. 면접이 끝나고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마을의 젊은이가 또 한 명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자 여동생 파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선진국에서 농업이라니.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아비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라면 분명 무언가 가지고 있을 게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모처럼 가는 것이니 무엇이든 좋다. 단단히 배우고 오너라. 정말로 한국의 농업 기술이라는 것이 있다면 직접 보고 오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책임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의심이 많으셨던 아버지도 사실은 제게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 건물의 정연함, 모든 것이 고향과는 달랐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본 어떤 건물보다도 컸고 마치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놀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르 씨 맞으시죠? KOICA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한국인이 이렇게나 정중하고 친절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유럽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 연수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바로 옆에 펼쳐진 정돈된 밭, 잘 가꾸어진 마을들. 선진국인데도 농업이 이토록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통역사가 알려주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가난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연수센터에 도착해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님은 박 박사님이라는 분으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신 사진 한 장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한국의 농촌입니다. 그곳에는 흙길, 볏집, 지붕의 집, 우물물을 깃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 마을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었습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박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점적 관수 시스템을 보았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 사용량을 70%나 줄일 수 있다니 바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느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스마트 농업 시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고 센서가 자동으로 물을 줍니다. 한국 시설 농가의 수확량은 노지 재배의 3.5배에 달했습니다. 그 사실에도 압도당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한국 농업의 철학입니다. 박 박사님의 말씀이 가슴속 깊이 울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김치 담그기 실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에 버무리는 과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발효의 지혜를 우리 마을에도 응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강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조상들이 채소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탄자니아에서도 채소 보존은 큰 과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배운 것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 방법이었습니다. 화학 농약을 쓰지 않고 목초액이나 마늘 비눗물 등을 사용해 해충을 막는 것입니다. 비싼 농약을 쓰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것들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라면 우리 마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을 뒤흔든 것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농촌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면자조 협동. 단 3가지 정신이 마을을 바꾼 것입니다. 박사님이 보여주신 전후 사진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다른 마을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 말이 연수 기간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간 중 실제 농가도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시설 농가에서 60대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왔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3개월의 연수가 끝날 무렵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자이르 씨,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헤어질 때 박 박사님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다르에스 살람 공항에 내리자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개월간 최첨단 한국 농업을 접했던 저에게 고향의 풍경은 이전보다 더욱 가난하고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코롱고 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이 땅에 활용할 것인가? 점적 관수, 스마트 농업, 천연 방제.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이르가 돌아왔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3달이나 한국에 가서 뭘 배웠다는 거냐?
농사도 제대로 못 짓던 녀석이 외국물 좀 먹었다고 잘난 척하는 거냐. 그런 말을 등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점적 관수 설비, 하우스 내부, 스마트 농업의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와, 진짜로 이런 게 가능하구나. 여동생 파티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딘가 복잡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이런 설비를 우리 집에서 어떻게 만든다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력조차 불안정한 마을에서 스마트 농업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연수 교재를 펼치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먼저 저는 작은 밭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원리를 응용해 플라스틱 병을 이어붙여 손수 점적 관수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탱크에서 호스를 끌어와 병에 구멍을 뚫어 물이 조금씩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수압이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아 어떤 곳에서는 물이 세차게 쏟아지고 다른 곳에서는 전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무리인가? 마을 사람들은 소공어렸습니다. 저도 낙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쉬워 보였는데 실제로 해보니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물탱크의 높이를 바꾸고 호스의 굵기도 조절했습니다. 그래도 또 실패. 물이 새거나 막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석 달이나 한국에서 배우고 온 게 고작 저거냐. 옆집 하침 아저씨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는 호스가 터져 물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으로 호스 끝을 막았습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우리 목숨을 잇는 유일한 희망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듯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은 이 현실 속에서는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만둬라. 우리 마을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박 박사님의 말씀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젊은 녀석이 외국의 기술만 가져와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을 버리고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연간 강수량은 450mm도 차에 되지 않고 전력은 불안정했습니다.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공동 물탱크 하나뿐. 현실적인 조건들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받은 연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분명 무언가 놓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박 박사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한 달간의 실패 끝에 저는 방침을 바꿨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 저는 마을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장인 문배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학교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좋습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학교 뒤편에 황량한 50제곱미터 정도의 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학년 아이들 10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채소가 자라요? 12살 라임이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맑았고 편견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줍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배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점적 관수는 포기하고 손으로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물을 주며 식물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물은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네, 선생님. 아이들이 열심히 싹을 돌보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진짜 나왔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텃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자이르가 심은 채소라던데. 모두 흥미로운 눈빛으로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3주 후에는 싹이 쑥쑥 자라 튼튼한 모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천연 방제법을 시도했습니다. 마늘과 비누를 끓인 물을 뿌리자 벌레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벌레가 안 생기네. 문배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날 무렵 배추는 손바닥만 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관찰 일기를 쓰며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배추, 이제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배운 겉절이를 만들어 볼까? 저는 아이들에게 겉절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마을에서 나는 향신료를 사용해서요. 2달 후 드디어 수확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자랐단 말인가. 옆집 하침 아저씨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싱싱하군. 첫 수확은 15포기,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그 배추 겉절이를 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신기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채소를 매일 먹을 수 있다면 급식의 질이 훨씬 좋아지겠네요. 영양사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이윽고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1명, 2명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이르, 어떻게 한 거야? 탈레인, 하킴, 라시드, 모두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한국에서 배운 기본을 그대로 응용한 것뿐이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을래? 드디어 관심을 보이는 동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작은 성공이었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그 배추 맛이 좋더구나.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저를 인정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조금 믿어볼까? 다음엔 뭘 할 생각이냐? 저는 마침내 첫 번째 벽을 넘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마을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성공 소식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젊은이 6명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마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킴입니다. 아난이라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함께 해봅시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밤 모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농업 교재를 펼치고 밭에서 직접 시도하며 가르쳤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시작해 각자의 집 마당에 작은 실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와 스와힐리어를 섞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킴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팀 이름을 정하는 게 어때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그 그룹을 K 청년 농업팀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모여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스와힐리어로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새로운 농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식 농업. 한 달 후 7명 모두 각자의 작은 밭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해냈다. 우리도 할 수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첫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자. 학교와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K청년 농업팀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고마워요, 한국. 모두가 목소리를 모아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코롱고 마을의 밤하늘에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날 무렵 K청년 농업팀의 활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수확량이 30%나 증가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근 세 곳의 학교에서 급식용 채소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신선한 채소를 보내주세요. K청년 농업팀은 이제 마을의 희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지방 방송국의 취재팀이었습니다. K청년 농업팀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취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부터 수확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물을 소중히 사용하는 기술과 함께 협력하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농업부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KOICA 탄자니아 사무소 직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의 국제협력기관 담당자가 현지 활동을 확인하러 직접 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KOIK 직원과 함께 나타난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바로 그 박 박사님이었습니다. 키오이차 출장으로 탄자니아에 오셨다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해냈군요. 박사님은 제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배운 기술을 이렇게 훌륭하게 현실에 적용하다니.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간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박사님을 맞이했습니다. 자이르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목소리를 모아 외쳤습니다. 아산테사나 코리아, 고마워요 한국. 박사님은 우리 농장을 꼼꼼히 둘러보셨습니다. 이 점적 관수 시스템 정말 훌륭하게 만들었군요. 촌장님은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의 변화는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이 가져온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조촐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자이르,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마을에 이 기술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박사님은 작별 선물로 특별한 책을 주셨습니다. 최신 농업 기술 서적이었습니다. 한국과 탄자니아의 우정을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 주십시오. K청년 농업팀은 이렇게 정부와 한국 양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멀리까지 왔구나.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한국에서 배운 지혜와 정신이 분명 아프리카의 대지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반년 후 K청년 농업팀은 마침내 탄자니아 정부 공인 농업혁신 청년 그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OIC 탄자니아 사무소와 농업부의 협력을 얻어 우리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이르, 이번엔 정말 큰 도전이야. 하킴이 손에 든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5개 마을, 300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안하니 불안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해야지. 우리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야 해.
우리는 체계적인 연수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완전히 현지화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시연을 곁들여 구성했습니다. 1주차 토양 관리와 씨앗 선택법, 2주차 점적 관수 시스템 설치, 3주차 병충해 관리,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융합, 4주차 수확 후 보존과 유통 모든 교재는 스와힐리어로 번역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첫 연수는 키라키라 마을에서 열렸고 50명의 농민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는 게 정말로 효과가 있어요? 한 여성, 마타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우리는 실험 구역을 만들어 전통 방식과 한국식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씨앗, 같은 조건. 오직 물을 주는 방식만 다르게 했습니다. 2주 후 모두가 숨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정말로. 한국식 방법으로 키운 배추는 전통 방식으로 키운 것보다 훨씬 크고 싱싱했습니다. 게다가 사용한 물의 양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마치 마법 같네요. 마타 씨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다른 마을에서도 연이어 연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와주세요. 언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순서를 정해 계획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반년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참여한 300명 중 85%가 수확량을 늘렸고 평균 40%의 소득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K 청년 농업팀의 성과는 탄자니아 농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그날 농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케냐와 우간다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연락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동아프리카 농업 네트워크를 만들자. 라시드가 제안했습니다. 그해 연말 특별한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은 KOICA 프로젝트 점검을 위해 다시 탄자니아를 방문하셨다가 우리 활동 소식을 듣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설립한 연수센터를 둘러보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한 청년이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그날 저녁 감사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농민 대표 300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한국과 자이르 팀에게 감사합니다. 300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행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마타 씨라는 나이든 여성이 단상에 올라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농사를 짓고 싶다고 말해요. 농업이 희망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진 가운데 박 박사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이르 씨는 한국과 탄자니아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 협력이지요. 식이 끝난 후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자이르 군, 대학원에서 공부해 볼 생각 없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KOICI의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 깊이 연구해서 돌아온 뒤 더욱 큰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원생으로서. K청년 농업팀은 하키미 리더가 되어 활동을 이어갔고 동아프리카 5개국과 연계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2년 후에 귀국하면 더 큰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꿈 말입니까? 탄자니아 최초의 청년 농업 창업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아프리카의 전통 지혜를 융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로 만들고 싶어요. 박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훌륭한 꿈이군요. 한국이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 한 방울이 지금 아프리카 대지에서 큰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은 더 많은 땅을 적시고 생명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현재 K청년 농업팀은 동아프리카 농업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농업 경영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탄자니아에서 아프리카 농업 혁신 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한 포기의 배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은 지금도 분명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물도 전기도 시설도 없던 그 땅에서 한국이 뿌린 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단 하나의 정신이 마을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이제 나라의 농업마저 바꾸고 있다. 오늘 코롱고 마을에서는 배추가 자라고 토마토가 열리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희망이 조용히 싹트고 있다.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기술의 나라이기 이전에 정신의 나라, 한국이라는 것을. 이 정신은 오늘도 또 머나먼 누군가의 인생을 분명하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자이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나 이문화 교류의 기록이 아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의 나라가 아닌 정신의 나라로서의 모습이다. 점적 관수 시스템, 스마트 농업의 노하우, 시설 원예의 관리법, 모두 한국이 자랑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다. 하지만 자이르가 가장 깊이 배운 것은 장치나 이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 성장하는 힘이었다. 한국개발협력의 정수는 바로 이 정신의 수출에 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2024년도 백서에 따르면 연간 약 145개국에서 10,000명 이상의 연수생이 한국으로 초청된다. 그중 무려 72%가 농업, 환경, 지역개발과 같은 분야라고 한다. 숫자는 담담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식 개발 철학이 숨쉬고 있다. 한국은 지원국과 수원국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공동교육, 공유, 즉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수평적 관계를 중시한다. 단순히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여는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전후 한국의 부흥 과정에서 길러진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 정신에서 비롯되었다.